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브리핑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관련 서류들 19일부로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또 조금 전에 전해진 내용을 보면 이 탄핵 서류들이 20일에 우편 도달됐고 이때 이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 송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이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일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또 준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이 송달에 대한 규정이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이게 송달이 도달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네네. 오늘 지금 방금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은 일단 이 형소법 그리고 민소법상의 이 규정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98모 53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형사 절차에서 송달 받을 자의 폐문 부재, 그러니까는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송달하지 못한 이런 경우에 소송서류에 송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충 송달이라든지 유치 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네. 공시 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제 우체 송달을 통해서 형소법상의 우체 송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우체 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좀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헌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우체 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재에서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을 하면서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답변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그 송달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송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제출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뭐 굉장히 불이익이 명시가 돼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소송 자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어떠한 뭐 법리적인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에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 뭐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방침인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면 글쎄요, 뭐 선임계 제출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헌재가 27일에 이 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일에 출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리인이 출석해서 이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기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일에 그럼 대리인을 뭐 신고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대리인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기일을 다시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준비 기일 자체가 이 본 이제 변론 기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이제 틀을 정하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주장인지 이것을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쟁점에 대한 주장을 어떤 근거를 통해서 증명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면 대리인이 선임이 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기일은 대리인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다만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변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출석해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좀 피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이렇게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뭐 서류를 수령하는 걸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절차에서 계속해서 좀 심판 지연 절차를 좀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뭐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서류 송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대통령들 2004년 그리고 2016년 당시 탄핵 때는 이 소송 서류 송달은 하루 아니면 그 당일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사건 자체에 좀 진행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지연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있어서도 뭐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리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판단을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법률에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판단에 있어서는 탄핵 심판의 그 파면 결정에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성탄절 출석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서도 수치를 거절했다. 이런 이제 소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25일에 진행될 그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 이 선임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경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에 출석하고 그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호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위해서 기일을 다시 잡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출석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만 이번에 이제 오늘 헌재에서도 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떠한 뭐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벽하게 완료돼야만 출석에 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형사적인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출석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뭐 며칠까지만 조금 기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 기일을 조금 조율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이 수사에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비화폰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내란 사태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좀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신사에서 이제 통화 내역을 영장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냐면 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번호와 통화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 통화의 시간이 몇 분이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뭐 누군가와 집중적으로 통화하는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럼 계엄과 관련해서 이 사람과 논의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관련자를 이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조금 이 걸음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장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핵심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핵심적인 증거는 이제 계엄 당일에도 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바로 이제 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비화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무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8일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이 사용 기록을 이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압수수색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경호처에서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의 이유를 해서 불승낙 사유서를 냈거든요. 그렇다 보면 승낙이 없으면 이 부분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안 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만약에 비화폰 같은 경우에도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고 만약이라도 또 동일한 뭐 공무상이라든지 군사상의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른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압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에서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까지 거부를 한다면
체포영장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과 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이게 형사소송법 앞서 말씀드렸던 규정이 이 110조로 1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110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군사사항의 이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런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가 쟁점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만약에 이 관저에 있고 경호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경호처 내에 있고 이 경호처가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 이런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 충돌을 가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에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마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수사기관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장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라든지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장 신청이라든지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영장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발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수사 상황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준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이제 담겼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담화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는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이 계엄은 헌법상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 내란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내란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탄핵 심판에서의 파면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목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에는 국회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이런 국회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무회의 직후에 그 국무회의 즈음에 해서 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 문건을 하나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국회와 관련해서 뭐 예산을 끊어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것이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불능하게 하려고 예산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은 그렇다면 체포와는 또 별도로 하나의 쟁점이 추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의 의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예. 쟁점이 지금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를 짚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속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헌법에 보면 계엄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인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무회의의 위원들이 그 당시에 모였던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심의를 거쳤다라든지 이 절차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출석했던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을 심의를 거쳤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 관련 수사기관은 방향을 심의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증거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경찰 국세후보는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그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이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겼는데 그 수첩에 뭐 국회 봉쇄, 또 북한 공격 유도
이런 상당히 좀 구체적인 표현도 담겼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가 2018년에 이제 전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군인은 아니었고 이 당시에 12월 1일 그리고 12월 3일에 이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햄버거 회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회동의 인원이 문상호 그 현직 그 현재는 지금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현직이었던 정보사령관이 있었고 여기 이제 당시에 또 이제 관련 장교들이 여러 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모임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의 주거지 등이 이제 압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첩이 하나가 나왔고 이 수첩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이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작성을 한 것이고 이걸 작성을 한 것이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맞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이런 교감을 하면서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그 교감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감의 대상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교감을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는 이 상부 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과 이 교감을 통해서 작성이 된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의 그 목적 자체가 내란의 목적이 아니냐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 수첩의 지금 주인 자체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정보사령관에게 이 부분 수첩을 왜 작성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이런 것이 작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일과 3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햄버거 가게 회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회동의 중심이었고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별동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논의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사 관련해서 뭐 별도의 수사단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라도 뭐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수사단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유 없이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국방부라든지 군과 관계 있는 사람이 교감을 통해서 이런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정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단지 내가 내 스스로 이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의 이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이라든지 이런 군대의 특수한 이런 목적을 가지는 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라든지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증거라든지 관련 참고인이나 뭐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법적 쟁점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 상황들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